스냅앤 스포츠입니다. 오늘은 주간 K리그가 아니라 주간 대표팀 혹은 주간 유럽파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소속 협회가 이제 독일 축구 연맹이 아니라 대한축구협회로 바뀌면서 대한민국 대표팀 소속으로 뽑힐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조규성 선수는 위트윌라에서 장장 14개월 만에 경기를 교체로 소화를 했고요. 그리고 프랑스 리그원 개막전에서는 이강인, 권혁규, 홍현석이 한 경기에서 모두 뛰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팀에 대한 이야기, 대표팀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입니다.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독일 축구연맹을 포기하고 대한축구협회로 소속 협회가 바뀐 것을 피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독일 21세 이하 대표팀에 뽑히던 선수고, 이 선수가 꾸준히 15세부터 지금까지 대표팀에 뽑히던 선수기도 하고요. 독일에서도 주목을 하는 선수기도 하죠. 심지어 이 선수 소속 협회를 바꾸게 되면 이제 대표팀 뽑을 수가 없으니까 그 독일에서 한 2, 3년 뒤면 너 대표팀 뽑힐 것 같은데 왜 지금 바꾸냐, 지금 왜 대표팀 소속을 바꾸려고 하냐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본인이 더 한국에서 더 뛰고 싶고 한국 대표팀 소속으로 뛰고 싶다고 밝히면서 이제 이렇게 소속 협회를 옮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카스트로프 선수가 주로 소화할 수 있는 이제 8번 자리, 6번 자리도 소화 가능하지만 주로 뛰는 자리는 이제 8번 자리에는 또 독일에서 유능한 미드필더들이 많고 거기에 대한 경쟁률이 세지만 이제 거기보다는 대한민국이 조금 더 경쟁이 쉽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진짜로 어머니의 조국을 더 조국처럼 느끼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원래 군대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귀화 선수들이나 혹은 이런 혼혈 선수들도 군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군대 문제가 제일 문제로 알려져 있었는데, 타국 영주권자는 우리나라에서 1년에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영리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제 군 관련된 영주권으로 계속 미룰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카스트로프 선수의 이 협회 이전 소식이 나오니까 그럼 박용우를 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카스트로프 선수와 박용우 선수는 사실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박용우는 수비를 보호하는 전형적인 포백 보호, 이 수비진 앞에 서서 보호하는 수비 보호형 수비형 미드필더고요. 그리고 공격할 때도 공격에 가담하기보다는 뒤에서 머물러서 경기를 조율하는 스타일입니다. 이에 반해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작년에 뉘른브레크에서 뛰었던 경기를 몇 경기를 보게 됐는데, 일단 이 선수는 박스 투 박스로 뛰는 중앙 미드필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탈압박과 활동량, 그리고 페널티 박스 안에 침투해서 순식간에 침투해서 이제 공격을 마무리 짓는 이런 플레이가 굉장히 돋보이고, 그런 플레이가 하이라이트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과 여러분들 중에 축구를 좀 잘 아시는 풋자랄 분들의 생각은 비슷할 것 같은 게, 카스트로프 선수의 정확한 경쟁자는 황인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해요. 황인범 선수도 대표팀이나 소속팀에서 박스투박스 유형의 중앙 미드필더로 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카스트로프와 황인범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카스트로프는 황인범만큼의 패싱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볼을 운반하고 이 상대 압박을 부순 다음에 우리 선수들을 좀 더 전진시키는 능력들이 좀 더 좋다라고 한다면, 황인범 선수는 좀 더 우리 간격을 오밀조밀하게 하면서 그 사이로 볼을 연결하고 패스를 계속 연결할 수 있게끔 하거나 혹은 공격의 방향을 한 번에 바꿔낼 수 있는 패싱력과 시야의 장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반대로 수비적인 부분만 보자면 황인범 선수가 카스트로프 선수와 키로는 차이가 없지만 이 몸의 프레임이라고 하죠. 이 몸의 골격 자체는 황인범 선수가 카스트로프 선수보다 좀 확연히 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황인범 선수가 좀 불리한 부분이 있고, 카스트로프 선수는 이 선수 커리어가 측면 미드필더, 윙어로 시작했지만 풀백 갔다가 미드필더 갔다가 현재 이르는 거기 때문에 이 선수는 뛰고 부딪히는 거, 경합 상황에 대한 경험이 많고 승부욕이 좀 강한 타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수비형 미드필더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뉘른브르크 시절에서는 경고 카드도 많이 받고 퇴장도 좀 많이 받았던 선수기도 합니다. 반면에
황인범보다는 수비에 있어서 좀 더 터프하고 과감하고 또 수비에 좀 적극적인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용호 선수에 대한 대체를 생각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요새는 권혁규 선수, 어제 이강인 선수와 경기를 했죠. 이 권혁규 선수가 오히려 좀 맞게 가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권혁규 선수도 원래 부산 아이파크에서 뛸 때와 이 상무에서 뛸 때 오히려 공격형 미드필더나 이 중앙 미드필더 메잘라 자리를 소화했던 선수예요. 그런데 셀틱에 넘어가고 셀틱에서 또 스코틀랜드의 다른 팀으로 임대를 갔을 때도 희한하게 이 선수를 자꾸 삼선에 기용하려고 수비형 미드필더에 기용을 하려고 그 모든 팀들이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이 선수가 키가 191이 넘어요. 키가 크고 또 프레임이 좀 있는 선수고 거기에 공을 잘 다루고 패싱력이 되는데 이 선수가 또 센터백이 소화가 어느 정도 되는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인 재능보다는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잘 키워서 이 팀의 좀 보호막을 이끌고 이 팀의 키맨을 좀 공격에 이 키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방향타를 할 선수로 키워내려고 하는 게 모든 팀들이 이 선수를 데려가면 좀 하려는 시도기도 하고, 실제로 낭트에서 이번에 파리 생제르맹 이 개막전에서도 권혁규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 좀 수비적인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로 나와서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혁규 선수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조건도 박용호 선수보다 좋고, 일단 권혁규 선수가 갖고 있는 나이도 박용호보다 어리고, 다만 이 앵커맨 포백을 보호하고 그리고 패스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 앵커맨의 자리에서는 박용호가 경험이 더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삼선에 기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박용호의 잠재적인 경쟁자 후보는 오히려 제 생각에는 권혁규라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카스트로프는 황인범 자리의 옵션입니다. 황인범과 경쟁이 아니라 우리가 황인범의 스타일로 경기를 좀 풀기 어려워질 때 카스트로프를 통해서 조금 더 변수를 만들어내는 방식의 옵션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들테면 카스트로프 같은 경우에는 상대 압박을 드리블로 탈압박을 해서 전진하는 능력이 좋고, 황인범 선수는 패스를 연결해서 주고받고 하면서 팀을 전체적으로 밀어 올리는 능력이 더 좋잖아요.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죠. 박용호에 대한 대치자는 카스트로프가 아니라 권혁규라고 생각을 더 들고요. 그리고 낭트에 홍현석 선수가 임대를 갔습니다. 원래 마인츠에서 이재성 선수와 같이 뛰고 있었는데 낭트로 임대를 가게 되면서 또 한 번 한국 선수와 한솥밥을 먹게 된 홍현석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클린스만호 체제와 황선홍 감독이 아시안게임을 이제 이끌던 시절에도 발탁을 해서 기용을 한 적이 있고, 그래도 2023년도에는 좀 대표팀의 부름과 그때 당시에 소속팀이었던 행크에서도 활약이 좋았던 선수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래도 낭트에 가게 되면서 이재성이라는 나이 많은 선배보다는 권혁규라는 후배와 함께 할 수 있게, 권혁규 선수 아마 후배일 거예요. 함께 하게 되면서 조금 더 편한 환경에 놓여졌고, 이 선수도 왼발잡이로 굉장히 이렇게 활동량이 좋고 공격적인 능력이 좋은 선수인데, 낭트에서도 이번에 경기를 뛰는 걸로 봐서 프랑스에서 감각을 찾아서 또 기량을 좀 회복한다면 대표팀의 중요한 옵션이 될 수 있을 만한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조규성, 오형규, 오세훈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규성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448일, 와 1년이 넘었죠. 448일 만에 돌아와서 이 선수가 복귀 전에 쐐기골 기점 패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다가 왼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밀어주고 그 선수가 다시 컷백을 내주면서 이제 골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귀전을 좀 잘 마무리를 졌습니다. 이렇게 무릎 부상이 세균 감염으로 1년 넘게, 그리고 축구 선수가 1년 넘게 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찌됐건 간에 1년 넘게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일단 나오는 폭발력은 좋아 보여서 좀 괜찮다라고,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담으로 이한범 선수 같은 팀이잖아요. 센터백 이한범 선수 그 조규성 선수의 복귀에 좀 가려졌는데 이한범 선수 풀타임 뛰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진짜 국내 복귀를 선택해야 되나 그럴 정도로 좀 고민이 많았던 선수인데 풀타임을 뛰면서 좀 더 좋은 수비 자원이 또 기량을 찾을 수 있을 만한 상황에 또 놓여진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영규 선수가 우리나라 유럽파, 해외파 공격수 중에 제일 빨리 골을 넣었습니다. 물론 벨기에 리그가 개막이 빨라서일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는 오영규 선수가 주전 공격수가 있고 이 선수가 주로
교체로 들어와서 선발은 3경기인가 밖에 안 되고 거의 대부분을 교체로 들어와서 골을 12골을 넣었었어요. 그러니까 득점 전환 비율이 굉장히 좋은 선수였죠. 근데 올해는 주전으로 기용되면서 골도 넣고 도움도 기록할 정도로 올해 쾌주의 컨디션이고 또 부상만 없다면 그래도 꾸준히 그리고 또 다른 경험을 좀 많이 쌓을 수 있는 결정적인 해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작년에는 조커로 뛸 수밖에 없었던 게 작년에 그 행크의 주전으로 뛰었던 공격수가 좀 미친 골 기록을 좀 나타내기는 했어요. 그래서 빅리그에 갈 확률이 너무 높았지만 작년에 보여준 게 있으니까는 그리고 행크가 지금 돈이 많은 구단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그런 팀 문화를 갖고 있어서 올해는 오영규한테 기회를 좀 많이 줄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영규 선수는 어지간하면 월드컵에 갈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주전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올해 기회 잘 잡고 그리고 올해 주어진 환경에서 좀 좋은 기록을 보여줘서 내년 월드컵까지 잘 치르고 좋은 팀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찬스를 잡았습니다. 3명의 선수 중에 오세훈 선수가 좀 심각합니다. 오세훈 선수가 지금 J리그 22경기에서 2골 그리고 경고를 3장 받았죠. 시미즈에 막 갔었던 시절 기록이 이때보다 경기 수도 적고 골 기록은 비슷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주전에 가깝게 기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득점이 2골이란 게 이게 진짜 심각한 건 오세훈 선수가 첫 골을 넣은 게 7월 20일 이 인근 뛰는 거에 비해서 득점에 있어서는 진짜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을 만큼의 상황이고 더불어서 이 선수가 얼마 전에 플라잉 니킥으로 J리그 팬들한테 굉장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가만히 있는 선수한테 니킥을 꽂아서 그걸 또 심판이 못 봐서 퇴장을 안 당했어요. 그래서 좀 그래도 공격수가 기록적인 그가 보이지 않는 활약만 한다라는 거는 진짜 좀 큰 문제가 아닌가. 적어도 우리나라 대표팀에 있어서는 말이죠. 이 와중에 또 오세훈과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 이영주는 작년에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골을 넣은 거에 이어서 올해 또 프리시즌에서도 골을 넣기도 하고 작년에는 부상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하기도 했고 선수 본인이 좀 부진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더 좋은 환경에 놓여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세훈 선수만 좀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 와중에 동아시안컵 때 뽑혔던 선수죠. 이호재 선수가 현재 K리그 12골입니다. 전진우 선수가 13골이고 12골로 지금 득점 2위, 전준우 선수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PK를 많이 차기도 하지만 이 선수가 원래 고대에 있을 때, 고려대학교에 있을 때 코로나가 껴있긴 했지만 진짜 기대를 받는 굉장한 기대주였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기영 선수라고 옛날에 뭐 인천에 감독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이기영 선수라고 캐논 슈터 윙백으로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성대로 이호재 선수도 굉장히 슈팅 파워가 좋기로 유명을 합니다. 동아시안컵 때 이호재 선수가 발탁이 돼서 경기를 오세훈 선수보다 많이 뛰었어요. 경기에서 보여준 부분이 오세훈 선수도 많고 특히 마지막 일본전에서 공격진이 전체적으로 좀 유효 슈팅으로 연결하지 못할 때 이호재 선수만 그 공을 이렇게 띄워져 있는 상태에 있는 공을 그대로 갖다 시저스킥으로 슈팅을 때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 경쟁을 할 수 있는 오세훈 선수보다 경쟁 위치에서 좀 우위에 있지 않나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오세훈 선수의 지금 현재 이 기록으로는 이제 그 월드컵에 대한 경쟁력은 조금 밀리지 않나. 왜냐면 오세훈 선수가 193이라는 키를 갖고 있지만 이호재 선수도 키는 거의 비슷하고 뭐 아시겠지만 조규성 선수는 월드컵에서 헤더로 2골을 넣었던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공권에 있어서는 조규성 선수가 폼이 올라오면 또 확실한 장점을 발휘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사람들이 모두 팬들이 모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관계자들도 생각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오세훈 선수는 현재의 상황이라면 진짜 좀 월드컵 내년 월드컵에서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대표팀에 발탁됐던 스트라이커는 이제까지 주민규, 오현규, 오세훈, 이호재가 있습니다. 조규성은 이 홍명보호 체제에서 뽑히진 않았지만 그 이전에 대표팀의 레귤러 멤버였기 때문에 일단 넣어놨고 대표팀에서 어떻게 뛰는지 보여줬기 때문에 넣어놨고요. 어찌됐건 간에 홍명보가 출범한 이후 주민규, 오현규, 오세훈, 이호재는 꾸준히 대표팀에 발탁이 됐습니다. 국내파로 대표되는 주민규 선수가 원래 있었지만 이호재 선수가 최근에 추가가 되면서 그리고 주민규 선수가 동아시안컵 때
안 뽑혔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두 선수로 분류를 해놨고, 해외파는 유럽파인 오현규와 조규성이 있고 J리그파인 오세훈 선수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4명 중에는 지금 사실 주전이나 혹은 월드컵에 가장 유력한 선수는 어떤 선수라는 생각이 드는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주민규는 현재 대전 하나시티즈에서 매 경기 뛰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좀 경기의 흐름을 바꾼다거나 초반에 폭발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나와서 역할은 해주고 있지만 그 전만큼 경기에 대한 참여 혹은 경기에 대한 기여가 매 경기 있는 상황이 아니고, 뭐 어쩔 때는 뭐 3경기 4경기를 쉬고 뛸 때가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다고 기량이 많이 처지는 건 아닌데, 일단 지금 대전은 주민규가 문제가 아니라 팀 자체가, 지금 팀 전체가 조금 뭔가 약간 먹먹한 답답한 느낌이라서 일단은 그렇게 차치하고요. 오세훈은 현재 리그 22경기 2골, 저조한 득점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2골도 7월 이후에 터진, 7월 말 이후에 터진 득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득점력은 시미즈에 갔던 첫 해 정도 보여줬던 득점이고, J리그에서 제일 좋았던 작년 정도 빼놓고는 지금 득점력은 사실 오세훈 선수는 J리그에서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요. K리그에서도 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작년 모습 생각하면 올해는 좀 확실히 아쉽긴 하죠. 이호재는 그래도 지금 포항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외국인이 판이 치는 K리그 득점 순위에서 전진우 선수도 있지만 득점 2위, 그것도 원톱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일단은 큰 의미가 있고요. 포항이 올해 스트라이커 자원들이 좀 현찮았다 보니까, 작년에 이어서 계속 현찮았다 보니까 이우재가 절대 부진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우재가 일단 어느 정도 계속 자기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우재 선수 원래 그 유럽 변방리그에서 오퍼가 있었대요. 그래서 본인도 좀 가고 싶었는데, 그 이우재 선수 군대를 안 간대요. 그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좀 포항과, 그리고 내년 월드컵을 위해서 팀의 잔류해서 좀 기량을 키워가고 싶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얘기만 끝난 게 아니라 어찌됐건 뭐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영규는 일단 지난 시즌에 23경기로 교체를 나와서 리그에서 9골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체로 나와서 공을 몇 번 터치 안 하는데 그 사이에 득점을 그래도 9골이나 기록했다는 거는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올해는 어찌됐건 간에 스타트가 좋았고, 이 선수가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주어지면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많은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만 증명을 하면 정말 어느 리그에 가건 어느 팀에 가건 주전을 차지하기에는 좀 문제가 없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영규 선수는 너무 많이 뛰어요.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경기 안에서 기복이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고, 그리고 좀 섬세하게 가기보다 여기 있는 주민규, 오세훈, 이호재보다 오현규는 좀 더 상대 수비를 비집고 들어가는, 좀 밀고 막 비벼서 들어가는, 그 안에서 슈팅을 가져가고 그 안에서 뭐 이렇게 경쟁을 해서 득점을 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을 선호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변수는 부상과 더불어서 이 선수가 이 득점력에서 수원에서도 기복을 좀 보였던 때가 있었고, 셀틱에서도 전년도에 이렇게 비슷하게 제한된 시간에 득점을 많이 하다가 좀 주전으로 기용되니까 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다른 환경인 놓여져 있고, 셀틱과는 다르게 지금 오영규를 행크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런 단점들만 좀 발전적으로 해결을 한다면 오영규 선수가 지금 이 4명의 공격수들 중에서는 제일 좋은 환경에, 그리고 제일 긍정적인 환경에 놓여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4명 중에서는 오영규가 제일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주민규는 나이가 있고요. 주민규가 90이잖아요. 나이가 있고, 오세훈은 득점력, 이호재가 그래도 갑자기 오세훈을 이기고 대표팀의 레귤러 멤버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지금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오세훈이 뭐 여기서 앞으로 하반기에 어떻게 변하고 내년 초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잠재적 경쟁으로 놔둘 수 있다 친다고 하면 이 4명 중에는 지금 오현규가 제일 앞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발탁 안 된 선수들을 한번 보면, 이제 조규성 선수는 복귀하자마자 도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스스로 얘기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클린스만 감독과 벤투 감독을 비교한 이야기를 했을 때, 벤투 감독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내가 볼을 어떤 위치에서 잡으면 어디로 줘야 되고까지 세세하게 플레이를 좀 다 맞춰줘서 지도를 했다 하면,
클린스만 감독은 조규성한테 대충, 그러니까 이렇게 뭉뚱그리는 이렇게 포스트 플레이어 롤이라든지 어느 정도 역할만 주고 그 역할 안에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행동하게 했는데, 이 두 감독을 비교했을 때 조규성의 기량이 제일 잘 나타났던 거는 벤투 감독 때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구체적인 역할, 그리고 이 팀에서 자신이 해야 되는 역할과 그리고 그 이외의 득점을 노릴 때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할지, 그런 것만 잘 주어지고 잘 케어가 된다라고 하면 조규성은 이미 증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좋은 자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부상에 대한 공백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그 폼이 돌아오는데, 완벽하게 이 선수가 폼이 돌아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그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영준 선수는 부상이 있지만 간간히 득점을 했다는 거, 작년에 득점 수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 선수가 좀 너무 안 되겠다 싶을 때쯤 득점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 키를 가졌지만 발밑이 굉장히 유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플레이도 가능하다는 것들을 상무에서도 보여줬고, 그 김은중 감독이 데리고 갔던 2023 U20 월드컵에서도 이영준 선수가 자신의 좀 가치를 그렇게 증명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18살에 고3 나이에 K리그에 들어와서 거기서 경기를 어찌됐건 간에 15분이든 20분이든 뛰면서 공을 만지고 패스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이 선수도 사실 잠재력이 있는 선수고, 그런 선수가 유럽에 간 거 때문에 이 선수도 계기만 있으면 좀 좋은 선수가 될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이 두 선수 중에 이영준 선수는 당장에 대표팀에 이렇게 멤버로 들어오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현재 자원 내에서 지금 즉시 전력은 오현규와 이호재가 될 것 같고, 이 와중에 이호재는 그래도 미국 원정에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 그 변수는 조규성의 폼이 언제 돌아올 것인가. 그래서 이 공격수들 중에 최종 명단에는 주민규가 포함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공격수들이 대다수가 좀 많이 어린 와중에 뭔가 중심을 잡아주거나 혹은 이제 그런 노련미가 필요할 때는 포함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홍명보호는 공격수의 장점, 그러니까 공격수의 스타일이 이 비슷한 공격수, 그러니까 벤투 감독은 어느 정도의 플레이, 그러니까 공격수, 예를 들어서 4-2-3-1이라고 친다고 하면 벤투 감독은 원톱이 해야 될 역할이 황의조가 되건 조규성이 되건 손흥민이 되건 어느 정도 그 방식은 다르지만 비슷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롤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홍명보 감독의 이 스트라이커진은, 홍명보 감독은 스트라이커라는 역할을 둔 상태로 그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 혹은 그 선수가 갖고 있는 플레이 스타일을 통해서 전술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공격수가 뽑힐 때 보면은 포스트 플레이어인 오세훈이 뽑혔다 그러면 이영준은 뽑지 않는 쪽으로, 황의조가 만약에 있었으면 오현규가 뽑히지 않았을 거예요. 둘이 비슷하게 좀 비비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스타일이 다른 공격수를 원하는 경향이 계속 명단에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격수들 중에 월드컵에 갈 선수가 어떤 선수로 예상이 되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예상해 보시려면, 골을 잘 넣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선수가 경기를 할 때 뚜렷한 장점, 그러니까 이 선수가 들테면 상대 수비 뒤로 기가 막히게 빠져 들어가냐, 혹은 상대와 높이 싸움에 있어서 매번 제공권 싸움에 우위를 가져갈 수 있냐, 혹은 상대 뒷공간을 기가 막히게 잘 털어먹냐, 이런 식으로, 혹은 상대 수비 앞에서 상대를 교란시켜서 스트라이커라기보다는 좀 제로톱이나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이렇게 우리 윙어들한테 공간이나 그런 찬스를 제공해 줄 수 있냐, 이런 기가 막힌 장점을 가진 선수가 월드컵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카스트로프 선수를 대표팀에 어떻게 기용할 것인가, 그리고 또 조규성의 복귀, 그리고 오현규의 골로 인해서 우리 대표팀의 원톱 판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변화된 유럽파들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와 이 선수들이 앞으로 이 팀에서 어떤 역할로 기용이 돼야 되는지 그런 전술적인 분석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레베 스포츠 장동이었습니다.